예, 마을과 골목에서도 꽃 피우는 공론장 이렇게 해봤습니다. 더 가까워진 공론민주주의 현황과 새로운 지평,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너무 거창한 제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10년 전부터 지금 여태까지 온 것이 좀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좀 지나가는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디모스 상임이사로 소개가 되었는데, 저는 여기에 퍼실리테이터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 이유는 조금 있을 텐데, 퍼실리테이터라고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지가 몇 년이 사실은 좀 안 됐습니다. 네. 예,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외국의 사례이고요. 이것은 네, 이때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이때 서울시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요? 그때 복지기준선 만든다고 천인 원탁회의를 하는 모습인데,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아주 초창기였고, 초창기 실험을 했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토론을 도와주는 도구가, 설계는 엄청 환상적이었는데 도구가 환경하고 조응을 하면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활동을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사례를 만들었는데 나쁜 어떤 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공론장이, 또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걸음 자체가 조금 더뎌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주최하신 그 분이 지도자죠, 지금도.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많이 곤란을 겪으면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험을 저랑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온라인 소통에 대한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때도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한 것도, 어려움을 겪은 것도 여기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랬었던 좀 경험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긴 했지만 제가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것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실험을 가장 먼저 공공 영역에서 시작한 것이 2010년도에 10월 20일 충남도에서 있었습니다. 300인 도민 원탁회의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이 공공 영역에서 공론장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되긴 합니다만, 또 다른 영역, 또 다른 어떤 삶의 터에서 어떤 분들이 더 먼저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떤 실험으로 올라왔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 공론장 어디까지 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분들은 공론조사 방식의 쟁점 있는 토론의 장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을 공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여가 보장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는 사익의 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공공의 집단 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장을 공론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은 이때 된 것으로 보자면, 확산과 그 다음에 역량 강화, 이 과정을 또 겪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년에 한 번, 이때 2010년도 초반에는 1년에 몇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입이 될 때도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들이 많아서 실제로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자체장들한테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천천히 확산되고 역량도 강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촉진 역량의 준비와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이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공론장이 골목으로 가서 꽃 피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조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국가범위의 공론장이 도입 운영되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국가범위부터 골목까지 온 나라가 이런 공론장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저는 물론 여기에서도 제가 다룬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도입에 힘입어서 주민총회 등 마을 속으로 그야말로 진정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보면 상하 관계, 정부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은 우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소통을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저는 지금에 있어서 훨씬 더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는 민간과 민간의 가로지르기 소통에 대한 충분한 유능함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다가 조금 더 활성화된 것은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주민자치회, 세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 발표하는데도 제가 도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 지점들이 그 주민총회 등으로 지금 정말 그 다음에 그 더 작은 단위로까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죠. 주민참여인데 어디까지 갔나? 예산까지를 봅니다. 근데 예산까지는 편성까지를 보는 거지, 편성까지의 권한을 약간 주는 건데, 그 이후에 주민자치는 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뿐 아니라 사실은 실행 과정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과정으로 굉장히 유효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참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저는 최선의 지금 현재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의지를 위한 준비와 요건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무엇을 다룰 때, 그러니까 특히 뭐 가족회의에서 여행을 어디로 갈래? 라는 것도 명확하게 목표나 이슈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출발 시점에서 중요하고, 출발 때 이것이 낮았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게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대표성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정부가 홍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형태의 정보 제공이나 홍보의 형태로는 마을까지 깊숙하게 정보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식의 채널과 방법을 무한히 개발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어서 이 공론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가. 물론 촉진제이고 법과 제도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사회적 학습, 주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학습, 몸으로 새기는 사회적 학습,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 우리 얘기는 했는데 반영되는 거 맞아요? 또 두 번째는 이거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권자로서 사회적으로 연습하고 충분히 뿌리내려 놓으면 누가 된들, 물론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뿌리째 뽑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추구하는 공론장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학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철학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참여의 책임성, 이제는 그 전에는
참여의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무한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의 장이 열리기 때문에 책임성도 대단히 중요한 단계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촉진 역량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과 피드백에서 정부가 실제로 반영했는지, 그 다음에 그 효능감 있게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건가. 피드백 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게시했거든요. 우리 어디에다 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피드백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장이 이러이러한, 제가 그냥 써놓은 건데, 제도가 생활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좀 본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다르게, 제가 아까는 제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제도의 정비와 또 필요하다면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점에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갈등관계법이라든지 공론화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제출은 되어 있는데 잠자고 있습니다. 왜? 뭐 국회도 지금 파행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은 좀 밀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정부에 와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추구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제가 굉장히 시간을 빨리 쓰고 있군요. 그렇다라는 거고, 요거는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건 더 좋은 거버넌스로의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더 좋은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때는 민관이 아니라 특히 민민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우려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쭉 써놓은 것은 이것이 우려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의 시민의 성숙으로 이것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더라.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론장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이창림 선생님이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지만 형식적인 동원된 참여에서 진정한 참여로,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이제 진정한 참여라고 할 때 전 과정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적으로, 일회적으로 중간중간 참여가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참여가 안 되더라도 주민의 참여는 설계가 되어서 맥락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인데요. 주체로 보면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노력, 이런 거, 그다음에 결과의 존중과 피드백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는 것 중요하죠. 그다음에 시민들은 주권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준비하는 참여, 끈기와 책임 있는 참여, 이웃과 함께하는 참여, 참여의 생활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처음 넣었습니다. 이제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촉진 역량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하는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어떤 그 역량으로 보고 함께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광범위한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의제별로 일상적인 거버넌스,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일상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일상적인 테이블, 특히 민관의 테이블도 대단히 중요한데 민민의 테이블도 대단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국가 범위에서 정말로 그 주민자치 무슨 교육하는데 와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만큼 정말 골목까지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